선생님 왜 가셨어요, 거기에? 제가, 네, 이제 어떤 강좌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네, 졸업처럼 네, 유라시아 기차를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비스크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어,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자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코로나 풀리자마자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좀 더 굉장히 많은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도상으로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해외여행을 가셨고 또 여기 중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게 실제로 지구가 둥글고 지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념상으로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혀 굉장히 아주 낯선 경험이었어요. 중앙아시아의 여행 경험은 제가 그동안 갔던 많은 나라들의 경험과는 너무나 생소한 경험이어서, 그동안 굉장히 이 세상의 반을 정말로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이렇게 또 알고 있었구나. 이런 세상을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음, 정말 빨리 통일이 돼서 예.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많은 곳들을 우리가 여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세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를 이제 정말로 체험한 것 같아요. 그, 단체가 가는 거예요. 단체가 같이. 네네네네. 일단은, 네, 그냥 그렇게 그곳을 통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휴가, 보통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 거기 이제 유라시아를 조금 더 친숙하게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희망레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에서 뭔가를 이제 배우고 대륙학교라고 하는 뭐 과정을 배우고 이렇게 좀 더 확장된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베리아 열차 타는 것만 손꼽아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못 가가지고 못 가서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참, 선생님, 부럽다. 어떻게 그리도 다 다니시고. 거기 네. 사무처장이 우리 후배예요. 유영지 사무처장님요. 네. 아시는군요. 같이 갔다 네. 왔어요. 아유, 부러워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정말, 네, 저는 가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꿈꾸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려인을 만나는 것도 여행 중에 있었거든요. 음, 약간 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또 개념에 대해서 또 되게 뭔가 이 역사적으로 또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건너가신 항일무장 투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되게 거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 당한 어떤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또 궁금함에 갔었는데요. 체험한 것들은 확실히 다르구나를 역시 가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여행 그런 것과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헌법도 좀 궁금해서 그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을 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그 재헌절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12월 10 그 즈음에 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재헌절 기념의 특별한 대통령상을 그 한국 기업에 있는 분이 수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래서 약간 좀 헌법에 대해서 이 나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나라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세요? 약간 헌법 헌법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은 왠지 민주 국가라고는 해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왜 되게 헌법이라든가 되게 차기적으로 굉장히 잘 지켜지고 많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없다가 재헌절 기념으로 누군가 상을 받아서 이렇게 그 대표 이스트텔레콤의 이베키 대표님이 상을 받으시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헌법은 어떤 것일까가 이제 뒤늦게 좀 궁금하게 되어서 이번 강좌를 각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좀 서문을 보니까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있어서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헌법의 전문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번에 혹시 중국 헌법의 머릿말 전문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중국 헌법 보신 상해 선생님들이야 상하이분들은 봤겠지. 어떠세요? 상해 선생님, 김선영 네네. 선생님 같은 분은 윤선영 아실 선생님 혹시 건데. 대답 가능하세요? 제가 오늘 뭐 강좌로 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담 형식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중국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도 왠지가 헌법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한데 제 느낌으로는 되게 공산주의 국가가 일당 독재로 뭔가 딱 그냥 헌법 같은 거가 정말 개념 있긴 할 텐데 그럴 줄 몰랐는데 중국의 헌법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한번 보았더니 굉장히 문학 작품 같이 약간 각각의 헌법의 전문만 살펴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나라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헌법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헌법의 좀 전문 그 나라의 언어들을 좀 그 나라의 좀 전문과 헌법 다 알기는 어렵지만 저한테는 좀 약간 특별한 헌법 내용 같은 거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좀 요즘에 최근에 우리 이렇게 왜 교사의 정치 기본권 혹은 교사의 정치 시민권에서 공무원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궁금했고요. 복지는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각각의 나라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개인의 국민의 생활의 안전에 이런 것들을 사회권을 어떻게 좀 하고 있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는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말고는 그래서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가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선생님, 시간 다 됐거든요. 네, 시간 다 됐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 이학준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열심히, 선생님, 다음 주에 같이 하시는 거죠? 예, 다음 주에 우리 그 한윤주 선생님하고, 그렇게 몇 분이 같이 하시면 돼. 이 박인희 선생님 잠깐 소개드리면,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 이사님이신데, 초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셔서 아주 정말 제주꾼이고 부지런하시고 참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특별히 오늘 중앙아시아나 이쪽에 여행을 갔다 오셨다 해가 그쪽 헌법하고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가 많아서 재미있게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자기소개 더 하세요. 박인희 쌤 하시고 네. 바로 시작합시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추운 줄도 모르고 굉장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손바닥 헌법책이, 2016년 3월 1일, 예, 첫날, 3월 1일 날, 이렇게 첫 1세본이 나왔어요. 2016년 3월 1일. 첫 세본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했었겠죠. 2016년 겨울에 제가 어딘가 이제 그때도 여행을 좀 갔다 왔었어요. 여행을 가는 걸 좀 좋아해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지인이 활동 같이 하는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했었는데, 한 3개월 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겨울엔 좀 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때 겨울에 이제 제가 긴급하게 여기에 좀 막 좀 일을 좀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별일은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냥 회의록이나 작성할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러 거기에 갑니다. 회의록을 컴퓨터 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지 뭐 이렇게 되었는데 갔더니 회의록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은 문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겨울에 1월부터 뜨거운 회의에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손바닥 많은 걸 포켓만한 것들을
헌법을 들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의 그 소원을 이렇게 딱 번개처럼 모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이 2016년 1월에서부터 해서요. 한 2달 정말 번개불처럼 준비를 해가지고요. 3월 1일에 첫 일세본이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50만 권이 되어졌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새로운 헌법을 좀 헌법책을 좀 펼치나든가 여러 가지를 좀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만나고 있으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헌법을 알기 전에는 그냥 되게 막연하게 사회가 안 좋고 그런 부조리하거나 좀 정의롭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헌법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이게 기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이런 눈으로 세상을 좀 보고 다른 나라들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요. 헌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세상을 달리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의미 있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그냥 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체화된 문서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는데요. 중앙아시아는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 제가 이제 2010,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여행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 유라시아를 갔다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중앙아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는 좀 색다른 곳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고요. 갔다 온 다음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념의 지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강한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이렇게 7시간 정도 가게 되면 있는 나라 중에 제가 가본 나라로는 아마 인도에도 비슷한 시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하면 되게 많이들 그래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더 가게 되는 그런 곳들인데 중앙아시아는 정말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도 수교가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991년도 이후에는 수교가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항공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월치 않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러는데 이제 저희가 국제적으로 어딘가 가서 쓸 때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영어 조금씩은 다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 조금 알면 그래도 의사소통에 많이 불편함을 사실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여행 갔을 때는 비행기가 아시아나 국적기 타고 갔는데요. 그때 이후로 영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영어를 하나도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속상해 하세요. 아니다.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는데 저는 여행 다니는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제가 러시아어도 못해가지고요. 내가 러시아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러시아어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생각도 해볼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그만큼 제가 뭘 생각할 때 모든 이렇게 기축통화가 달러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언어의 기본은 영어로만 되는 세상을 많이 살았구나. 영어가 아닌 곳에서의 세상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물론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중앙아시아든가 러시아도 영어를 당연히 많이 쓰지만 그 문화권에 있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에 대한 경험을 제가 정말로 굉장히 안 해본 경험과 해본 경험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문화가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게 저한테는 지도상에만 존재했던 나라들이 실제로 다가온 경험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그리고 두 번째의 좀 더 느낌은 디아스포라라고 저희가 이제 하죠. 이렇게 나라를 떠나게 된
그래서 제가 손바닥 헌법책도 이렇게 같이 발행을 하는데 참 공을 들이고 함께 열심히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생일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생일 잔치. 대한민국 생일 잔치는 이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1일이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탄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3월 1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좀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독립선언서를 묶음으로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제 치하일 때 굉장히 많은 노동자층, 여성층,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만 봐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 연해주로 간 굉장히 좀 앞선 그런 분들이 독립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죠. 만주와 연해주를 많이들 독립을 운동을 하러 가셨었는데 그때 1937년에 이제 스탈린이 그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만 물론 강제이주가 된 건 아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러일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패배라던가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불안함 때문에 이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되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내부 첩자가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명분적 구실을 하면서 강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1937년에 물론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조금 뭐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정보를 잘 모르고 그냥 기차에 정말 한 달여 정도를 이제 기차를 타고 알 수 없는 짐짝처럼 이제 떨궈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우슈토베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서는 이제 토굴 잠잘 곳도 없고 거처가 마련된 상태에서 강제 이주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슈토베에서 이렇게 토굴을 지으면서 굉장히 겨울을 났고 했었는데 그때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정말 농사의 신이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연해주에서도 약간 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라서 떠난 강제 이주 현장에서도 이렇게 한 줌 종자를 가지고 떠났던 그 이주의 역사를 좀 제가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좀 많이 뭉클했어요. 이 식량 주권이 또 저희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강제 이주 되면서도, 이렇게 정말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종자 한 줌 가지고 가면서, 생존을 이어갔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고려인에 대한 향수와 마음 아픔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져서 그 중앙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비행기로는 약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되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쪽은요, 이렇게 동점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그 기차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종착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비행기로는 그런데 이제 기차로는 정말 생각보다 7, 8시간이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는 별로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7, 8시간은 비행기를 쭉 가니까 약간 조금 힘들더라고요. 되게 얼마나 그렇게 간다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가 이제 되게 어떤 막막함이었을까가 조금 다가왔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고려인 분들을 그 현장에 있어서. 근데 제가 막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풀어야 되는 뭐 이런 거는 헌법과는 특별히 어떤 관계일지는 좀 더 풀어야 될 외교적 문제이긴 한데요.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면 고려인 하시면 어떠세요? 일단은 뭐 다른 분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뭐 고려인 뭐 강제인주는 뭐 어떠세요? 이빈펀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고려인은 우리 민족인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려인은 외지인인 거죠.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제3의 제3국가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명 선생님은 고려인 하면 어떠세요? 어떻게? 안 들리신다. 왜 안 들리지? 안 들린다. 홍정희 선생님이 어떠세요? 뭐 이명 선생님 제가 잠시 후에 할게요. 홍정희 선생님 고려인 하면 어떠세요? 이름을 통해서 고려인이라는 명칭을 통하면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살아와서 가까워지려면 제법 이야기를 해야만 좀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학준 선생님은 어떠세요? 앞에 분들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동포, 독립운동, 고난, 뭐, 우리 민족이지만 때로는 어떤 이방인처럼 여기기도 하는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상하이 김선영 선생님도 혹시 대답 말씀 가능하실까요? 어떠실까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려요. 이제 들려요. 원래 소련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뭐 한국적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친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잘은 모르겠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잘은 모르겠는 대사. 김영태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상님. 그런데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 다 말씀하셨네.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미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능하신가요, 이제? 소리 안 들려. 아이고. 이선아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뭐, 고려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이요? 네. 글쎄요, 뭐, 고려인하면 어쨌든,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민족이다. 같은 민족. 네. 네. 저도 약간 그런 이제 판타지, 로망, 그런 거 있잖아. 미안함. 네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네. 고려인 분들과 제가 대화를 무엇으로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화가. 중국어? 사실, 네.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죠. 이유는, 이제 그런 고려인 분들이 거의 언어를, 우리말을 사용을 거의 못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말은 K 열풍을 타고서 많은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에서 태어난 다양한 민족이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는 대부분 나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학당, 교육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상 언어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은, 이주해 왔을 때, 강제 이주한 다음에 어쨌든 농사의 신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집단 농장 하면서 엄청나게 살림을 일궈내신 거예요. 정말. 눈부신. 정말, 두 가지 소련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소련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좀 필요하고 또 경작을 좀 높이려고 하는 생산성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대에 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이거를 우리가 좀 풀어봤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하이 분들도 계셔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고려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다는 아닌데 자본주의에 굉장히 또 빠르게 적응하신 분도 계시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이건 이제 교육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 나라가 높은 교육열에다가 중앙아시아 이제 그 소련 당시에서
외모로 좀 달라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을 수 있었지만 인재 등용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차별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위의 이제 직책을 많이 갖게 되세요. 이게 되게 한 번쯤은 중국과 이런 어떤 소수민족에 있어서의 이런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비교될 호기심이 좀 생겼었는데요. 이제 그런데 언어적으로는 스탈린 시대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집안에서만 소소하게 썼지 대외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 적응하느라고는 소련 시대에는 그렇게 적응하느라고는 러시아 말을 배웠고 또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땅 이렇게 구역 정리하듯이 영토가 분리된 이후에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지만 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자국어가 그다지 우리 모국 한국어가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언어 소통이 되게 잘 안 됐어요.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잘 하시는 분이 제가 말하면 통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면 러시아어라든가 아니면 우즈벡어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서 고려인이 가장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아니면 한국말을 좀 아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좀 다른 그래서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면적으로는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다름, 차별 혹은 그 속에서 이겨내기 위한 생존법 이런 것들 그리고 참 특이하게 그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갔다 온 전후로 제가 이제 지금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 행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쪽에서 표현할 때는 강제 이주적인 표현을 써요. 강제 이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이 이 한중 30주년과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먼 시기를 85년이 되는 이 시기를 좀 보면 이주라는 표현보다는 정주라는 표현을 주로 쓰세요. 그 나라에 계신 이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는 강제 이주 역사잖아요. 그게 러시아에서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 말을 굳이 막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강제 이주라는 말도 저희 입에서 했을 땐 뭐 그냥 그렇지 이주지 뭐 그치 떠났지 뭐 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강제 이주다. 그것은 원치 않았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언어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 나라의 내부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한국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고려인 분들 중에서 다시 한국에 오셔서 광주라던가 안산이라던가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대대적으로 표현을 쓸 때 강제 이주라는 표현을 쓰세요. 약간 이게 되게 저한테는 약간 좀 그 단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역사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다가왔어요.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 저희는 이제 떠난 사람들이고 외교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이 강제라는 말보다는 이제 이주라고 강제보다는 이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것으로 다시 연해주라던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완벽하게 이게 선택한 정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적 차이가 확실히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독립에서의 슬픈 역사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굉장히 살았고 내가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것과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 강제 이주라고 하는 말도 내가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뭐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하게 잘 살아왔다 우리.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이렇게 이름표 하나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고려인 분들과 만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굉장히 드라마틱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상위분들한테도 궁금하고 좀 듣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고려인에 대한 느낌과 똑같이 독립을 떠나서 나라를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이제 만주 쪽으로 가신 분들과, 이렇게 이 연해주 쪽으로 가신 분들에 의해서 고려인의 이런 역사 계보랑 조선족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계보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사뭇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고려인 동영상 이렇게 관련한 그런 영상에는 거의 대부분이, 되게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되게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는 반면, 그러면서 꼭 나타나는 게 조선족과의 비교예요.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양산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약간, 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뭘지 약간 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좀 노력도 조금 어쨌든 우리가 좀 인권적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분들과 인터뷰를 한 두세 분 정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통역을 써가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멋진 분들이셨어요. 되게 아주 제가 봤을 때 드라마틱한 분들도 많으셨고요. 굉장히 좀 궁금함이 더 많이 생겨져서 나중에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또 다른 관점으로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제 헌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선아 선생님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냥 과거 역사로만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인 생활 맞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되게 그렇게 해서 역시 당연히 이제 고려인 분들이 20세가 넘으면 다시 이제 한국인으로 취득을 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에 있어서 어려워서 제가 최근에 혹시 가장 오래된 이제 해외에서 발행한 혹시 고려신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려신문? 고려신문 김필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고려신문 아시죠? 고려신문. 네네네. 레닌 기치라고 나중에 네. 이게 이제 네네. 고려신문이라고 해서 내년이 되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신문이에요. 근데 꾸준히 여전히 중앙아시아에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매일 발행되던 거에서 이제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고 저도 이제 고려 신문을 몇 권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갔을 때 가지고 와봤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언어는 우즈베키스탄 언어랑 러시아 언어고요. 희한하죠. 고려 신문인데 딱 한 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 한 장이 그래도 우리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좀 이렇게 해외에서 발행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서 발행된 신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100년 동안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역사에 없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고려신문을 발행하는 주필이라고 하는 이렇게 총주필 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초청돼서
한국에 와서 되게 우연찮게 짧게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분이랑 저랑 대화는 영어로 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대화를 영어로 했어요. 굉장히 이번에 제가 러시아어를 못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영어를 하실 줄 알아가지고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되게 아이러니하죠. 영어를 하시지 않은 분이어서 그나마 대화가 좀 됐어요. 한국말도 거의 약간 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게 자기는 이제 고려 다문화인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물론 핏줄로는 민족성으로 보면은 고려 민족이지만 나는 러시아 시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알고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되게 다양한 다문화인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이 없이 굉장히 막연하게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 독립운동했던 시절에 떠난 강제 이주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역사를 대부분 한국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 여기도 이렇게 약간 나나 보니까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풀어야 될 이후에 풀어야 될 숙제 함께 좀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봤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아까 다 그랬는데 혹시 김필 선생님은 중국 헌법 읽어보셨나요? 여기 다 제가 여쭤봐서. 아니요. 연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국 헌법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헌법의 머릿말을 보면은요, 물론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그냥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건 2018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고요. 1982년도에 제정이 돼서 되게 이제 쭉쭉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덜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원문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정말 딱 느낌이 와요. 전문에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이게 되게 길거든요. 엄청 긴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빨리 읽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쓰다니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 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순중산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투쟁과 여러 형식의 투쟁을 겪고 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지배를 뒤엎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중화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민주주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농업생산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의 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 대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신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하여 공업농업, 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 발전을 취재하며 민주적이고 문명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 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지식인에게 의지해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된다. 장기적인 혁명 건설 개혁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강민주당파와 강인민당이 모여 모든 사회주의, 노동주의, 사회주의 쭉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서 대한족주의를 더욱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각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혁명 개혁 성과와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다. 네,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헌법을 서문이 거예요. 서문. 서문입니다. 이게 전문이라고 하는 네, 전문. 전문에 해당하는데 일단 읽어보고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이건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중국에 살고 계신 이렇게 여쭤봐. 아니 느낌은 어떠세요? 이미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굉장히 문학 작품을 약간 한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문이 아니라 약간 좀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서술적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도 굉장히 아니, 선생님 중앙아시아에 네네네. 그런데 중앙아시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중국과 관련됐냐면요. 중국의 옆에 있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이에요. 키르기즈스탄은 중국 때문에 도로가 닦이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요.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중국과 관련된 소수 이런 민족과도 되게 있어서 중국과 여러 나라의 헌법을 알아가는 것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국의 헌법을 말했거든요. 중국의 헌법과 이렇게 당연히 러시아의 헌법도 되게 일단은 있는데요. 네, 이 우즈베키스탄과 그러면서 제가 이게 헌법을 좀 전문을 이렇게 좀 지도를 한번 또 볼게요. 지도를 잠깐 보면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중앙아시아가 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좀 떨어지기가 어려운지를, 사회주의 국가였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요. 이렇게 중국이 이쪽에 있고요. 네, 러시아가 되게 광활하게 있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고, 스탄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자흐 민족의 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키르기즈스탄인데요. 제가 이 키르기즈스탄에 분들이랑 최근에 뭔가를 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요. 국가명을 4번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어요. 국가명이 첫 번에는 키스스탄이었다가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키즈스탄이 됐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얘기할 때는 키르기스스탄이 되었어요. 최종 마지막으로 이렇게 채택한 것들은 키르기즈스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나라의 사람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게 좀 언어적으로도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키르기즈스탄은 중국으로 되어져 있고요. 중국과 맞닿아 있는 이쪽이 조금 잘 살아요. 도로를 중국에서 좀 내주면서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밑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랑도 조금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혹시 이렇게 파미르 고원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은 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과 이쪽으로 있어서 있는 고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파르쿠, 이렇게 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총 이런 스탄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옆으로 가면 이제 우크라이나라던가 이렇게 조지아 이렇게 있는데요. 카스피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상당히 지도를 보면 직선화된 것들이 있고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면서 굉장히 좀 영토 분쟁이 좀 많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가 아랄해라고 하거든요. 아랄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랄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나름 아주 풍요로운 물이 많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실크로드의 나라에 비해서 사마르칸트라던가 부하라라는 나라는 부하라라는 지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역사책에서. 그렇게 된 게 이 왜 그러냐면 실크로드에 있어서 중간 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쉬어가는 곳. 그래서 여기는 키르기즈스탄과 옆에 위에 있는 몽골은 여전히 유목을 하는 나라예요. 유목민족의 나라고요. 이 다른 나라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정착을 하는 나라. 약간 좀 다름이 있는데요. 이 아라레가 지금 전에 이렇게 아주 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붙어서 소금이 이제 많이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목화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던 농업 정책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아주 우즈베키스탄을 작정을 하고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관계수로 모든 물을 많이 끌어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물이 이제 지금은 바닥이 나서 되게 생태 해양 관점으로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돌발 퀴즈를 내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 다녀오시는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까 중국 헌법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헌법을 조금 중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어디 다녀오셨는데 어디에 좀 특색이 있다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여행 이야기는 여기가 이렇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베이징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 눈 덮여져 있는 것처럼 여기 되게 설산.
되게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정말 키르기스탄 넘어서 타슈켄트에 이렇게 가고 여기 보면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곳들이 의미가 약간 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타슈켄트에서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가서 있는 여행지로는 사마르칸트하고 부하라하고 히바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타슈켄트에서도 여행을 좀 더 했고요. 2주간 정도 10일 좀 남짓 했었는데요. 예. 제가 여행을 글쎄 제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주로 하기보다는 그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네. 여행지에서 조금 특별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공항에서 이런 장면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어떠세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약간 좀 컨베이어 벨트처럼 있는 데인데 짐들이 어떻습니까? 짐이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짐이 어떠세요? 되게 노동자분들이 워낙 많이 오세요. 교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고 돌아가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래서 현재 이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분들은요, 정말 한국이 거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보면 심심치 않게 어느 공항이든 어딜 가도 한국은 되게 반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있으셨어요? 그러면 저 충북 음성에서 있었어요. 뭐 저 진천에서 있었어요. 저 마산에서 일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절 노동자로 굉장히 또 많이 오시고요. 또 건설 노동자로도 많이 오셔서 상당히 이렇게 색을 나쁘게 보여주려는 건 아닌데요. 정말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막 캐리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짐들이어서 뭔가 되게 많은 짐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다른 여행지랑은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으로 제가 이 나라의 공항의 첫 느낌이 좀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하면은 되게 이제 제가 여기는 침간산이라고 하는 곳을 간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 하면은 되게 저는 나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약간 나무가 없을 것 같다. 저만 그런가요? 되게 약간 다 사막일 줄 알았어요. 사막. 되게 사막일 줄 알았는데 갔더니 굉장히 일단 산세가 되게 높은 곳들도 많고요. 나무가 아주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무가 되게 많아서 침간산에서 되게 이제 재미있게 트레킹을 했고 산세들이 좀 높고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곳이 호수인데요. 호수의 크기가 이렇게 키르기즈스탄의 송쿨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청남도만한 호수거든요. 약간 이 호수의 크기가 물론 중국이 비하면은 말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담수호로서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조금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산세가 생각보다 높고 이렇게 물이 있는 침간산에서 좀 여행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데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도 돼요? 네, 해도 되면 이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얼마 전에도 평창에서 이렇게 딱 고정돼 이렇게 그거 뭐죠? 갑자기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리프트요. 약간 이제 저는 분명히 케이블카 같은 건 줄 알고 막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앞에가 이게 덜렁덜렁거리고 안전바가 덜렁덜렁거리면서 제가 이거 그런 곳이에요. 정말 무섭게 갔었고요. 내려올 때는 거의 미끄러져서 내려왔는데 이제 근데 여기에서 제가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왜 왔을 것 같으세요?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분들은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또 영어를 잘해서 제가 영어로 약간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랑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많이 하면서 징집을 피하고자 온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이렇게 여행을 온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여기 침강산도 여행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전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공식적 표현은 어려웠지만 전쟁을 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이때 한때 숙소값이랑 모든 기차랑 이런 예매가요 어려웠어요. 숙소값 되게 많이 평소보다 되게 많이 폭등을 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 피하고자 하는 이 값싼 나라, 여기 비자가 무비자 국가거든요. 여기 러시아랑. 그래서 비자 없이도 오니까 굉장히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새로운 현실을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아주 초목도 되게 많고요. 이게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푸른 숲이었고. 그렇고요. 네, 여기 이렇게 사람들과 내려가고, 이게 좀 짧게 나왔네요. 이런 곳을 이제 옛날에 실크로드처럼 사람들이 지나간 거죠. 산세가 되게, 네, 좀, 파미르 고원에 약간, 파미르 고원은 아니지만 좀 연결된 곳. 네, 이곳이 아까 말한 이제 침간산에 있는 호수예요. 호수가 있고, 또, 이렇게, 멋지죠? 패러글라이딩을 사람들 여기서 이제 여름철 휴양지예요. 여기가 이분들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휴양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려인 분들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맞이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엄청 흥이 많으셔가지고요. 정말 이날이 이제 스승의 날 기념해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했었는데 표정들이요 정말 너무 되게 정말 되게 즐거우시고요. 되게 아주 재밌으시고요. 노래를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데 한국말 노래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약간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노래로 한국어를 배워서 네, 굉장히 아주 네, 한복 입고 되게 아주 예, 저희가 선물도 나누면서 좀 그런 시간을 했었고요. 고려인 옆에 이렇게 고려 식당 이런 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여기는 고려인들의 이렇게 이렇게 고려인 이렇게 아리랑 요양원과 옆에 있는 것들의 고려인 마을 촌과 같은 곳들이었는데요. 제가 또 다르게 사실 고려인들 하면 집단 농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사진으로 어떻게 보여드릴 텐데 집단 농장에 가봐야 정말 이 고려인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게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아주 굉장한 여기는 지금은 이제 집단 농장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텔 가보면요.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네 체조를 그냥 연습하듯이 이렇게 막 6, 7 보면 왜 러시아나 이쪽 보면 되게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예,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조도 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특징이 어떠세요? 지금 이거 한번 이거 지금인데요. 어떤 특징이 보이십니까? 중국 분들은 거의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분들은 이거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네, 어떤 특징? 그렇죠.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죠. 마스크를 전혀 안 씁니다. 마스크를. 실내, 실외, 어디든 안 씁니다. 전혀 쓰지 않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전면적으로 해제된 곳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고속 기차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완행을 타고 싶었는데, 고속 기차 아프라시압이라고 하는 기차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제 KTX 같은 빠른 열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서양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희 눈에는 이게 다 서양 사람 같잖아요. 딱 서양 사람들.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기해보면 이제 러시아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으신 분도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조금 덜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여기를 좀 많이 와서요.
그 이유 중에 제가 이제 만났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집결하는구나를 느낀 게, 저희는 할머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약간 다민족 국가가 워낙에 흔치 않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그런 다민족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민족적 경험을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한마디로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나보이가. 문학 작품으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조명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명희라고? 아, 네. 한국 분이신데 이제 월북 이렇게 이 생을 우즈베키스탄에서 마감하신 이렇게 사회주의 관련한 작가세요. 약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조명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나보이 문학관은 타슈켄트에 있는데요. 타슈켄트 안에 조명희 실이 따로 있습니다. 조명희 실이 있어서 그분을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나보이에 대한 추앙이 워낙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역으로도 따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나라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슬람 국가의 율법을 많이 따르지 않아요. 이 대부분은 이슬람을 많이 믿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6시라던가 시간대가 되면은 소리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고 되게 느슨합니다. 히잡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다 얼굴 많이 가리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전통악기예요. 제가 부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있어서의 그런 율법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그곳이 서당처럼 마치 오래된 그곳에 가서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메카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선합니다. 되게 뭐 메카 같다라고 해서 되게 막 엄하게 무섭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침에 산책을 갔었는데요. 이렇게 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옆에 도서관이랑 행정권, 뭘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행정기관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좀 궁금해서, 네, 거길 가다가 거기는 막혀서 못 들어가고 이 젊은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거 보이세요? 요렇게 작은 거? 땡글땡글한 것들이 전통 악기인데요. 이 전통 악기로 되게 연주하는데 북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 다라락 하는데 여기 땡글땡글한 소리 때문에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나중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 동영상을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이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전쟁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면은 2차 대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징집이 됐었고, 러시아 시절에서도 전쟁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하면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땅은 전쟁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침략과 이 방어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제가 이거는 이제 회락처럼 이 전통적이고 이슬람적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회랑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그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징집당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네. 하나하나 이름을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굵은 동판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쟁을 되게 기억하고 의미 있어 하는 것들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각 시의 어딘가에는 중심적인 곳에는 꼭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이슬람 부하라고 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도시이다 보니까 이슬람 이렇게 어떤 정전과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근데 되게 슬퍼 보이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머니,
전쟁을 보낸 어머니의 동상이 이렇게 아까 회랑과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불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불도 있고 이렇게 해놓게 있고요. 이렇게 풀이 좀 많고 집들은 되게 옛날 그렇게 우리나라 살던 그런 어떤 흙 60, 70년대 많이 보던 집들 뭐 이런 집들이 농촌 중심으로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9시 8분. 네. 제가 그래도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예, 이 헌법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좀 요약이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거가 되게 되게 기계적으로 땅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네, 러시아에서 독립을 할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언어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밑에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구역 밑에 카라칼파키스탄 이렇게 카라칼 파키스탄이라고도 하고요. 카르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한마디로 나라 안에 포함된 소수민족의 국가예요. 근데 여기가 워낙에 지하 자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쉽게 독립시켜 주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쉽게 독립시켜 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분쟁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걸 회유하고 있나. 네, 이런 회유를 좀 잘 하고 있거든요. 네, 회유를 잘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좀 특별함이 있고 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네, 이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게 됐던 거는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자원이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카자흐스탄은 특별히 요즘에 자원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나라라서 굉장히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자원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헌법에 명시를 좀 해놓은 것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각 나라마다 키르기즈스탄의 나라는 마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민족적 영웅이 있어요. 민족 영웅이 되게 어떻게 이 나라를 건재하게 만들었는가. 저희가 이렇게 왜 국민 이렇게 교육 헌장 외우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우리는 이따 민족적 중흥회 제가 그러려고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막 교육 받으셨잖아요. 민족 중흥회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목민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유목민의 나라라서 침략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 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나스 3대에 걸친 대서사시가 거의 50만 행이라고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데 이걸 거의 전 민족 국가에서 약간 판소리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마치 판소리처럼 엄청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헌법의 마나스의 민족이다. 이런 걸 되게 천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3일 혁명을 되게 의미 있어 하는 것처럼 헌법 전문에 3일 혁명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나스의 나라다. 우리는 마나스가 어떤 그렇게 이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자 마나스가 여기 키르기스탄에는 굉장히 큰 특별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카탈카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와 어떻게 하면 공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회유해서 나라로는 인정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헌법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히바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히바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예요. 독특한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히바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와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히바의 굉장한 수학자, 히바의 출신의 굉장한 수학자가 있어요. 네, 누구일까요, 혹시? 유튜브와 유익이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선물이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유튜브라는 힌트를 엄청 드렸어요. 유튜브라는 힌트를 엄청 드렸습니다. 이분에 연관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히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도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그런 건데, 저희가 되게 서구 자본 이런 문명을 향해서 되게 폄하하는 역사 중에 한 축의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히바는 꼭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하는 곳인데요. 네, 히바는 네, 바로 옆에가 이제 이제 정말 이란 이렇게 서남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고, 흙의 도시예요. 흙의 도시. 그래서 성벽이나 이런 게요, 지피랑 흙이랑 잘 되직하게 해서요,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되어져 있는 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사실 경험도 되게 특별하지만, 이제 일단 히바에 있는 출신의 호라슨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하면 모모다, 이렇게 모모로 내가 이거를 했지라고 하면서 하는 거가 있어요. 이 수학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만든 수학자가 태어난 곳이 이 히바 지역입니다. 네, 이름은 사실은 알콰라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수학에 있어서 모든 기본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덕분에 많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홍정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을지를 네,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막 한참 얘기를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이제 중요한 수학적인 건데, 이렇게 됐고, 제가 여행과 뭔가 여러 가지 헌법을 한 번쯤은 다른 나라의 헌법의 전문만 살펴봐도 그 나라의 역사라던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좀 이해하는데, 헌법을 혹은 또 헌법 전문만 봐도 정체성을 좀 많이 알 수 있구나 싶어서, 좀 이렇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도 저희가 되게 그 나라 살면서도 헌법 모르듯이 헌법을 알면 좀 나라에 있어서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많은 사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여행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질문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질문을 같아요. 하실 게 있나요?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선생님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얻은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네. 이 헌법에도 나와져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헌법에는 이데올로기도, 이렇게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이렇게 존중은 하지만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데올로기라는 얘기를 헌법에 쓰다니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우리가 세상의 반쪽밖에 정말 모르고 살았다. 러시아라던가,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이렇게 문화적으로 중국은 되게 가까웠던 면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이 부분의 역사가 통째로 제 머릿속이나 이런 문화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과는 좀 가까운 어떤 뭐 몽골이라던가 왜 그런 민족적으로는 저희가 좀 가까운 것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단념적으로만 존재했던 지도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 전혀 모르던 세계였다. 세상에 많은 자본주의라던가 혹은 한쪽에 세상만 굉장히 정말 나한테 있었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아까 러시아 중국 헌법에
서문만 말씀하시고 다녀오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그 헌법을 이야기 안 하시가 비교를 우리가 못 하겠거든요. 듣는 사람이.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뜻 속에는 그 다녀오신 여행했는 나라의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 헌법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다녀본 여행했었을 때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에서 왔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으면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0대예요. 40대에는 러시아 시절에 초등학교 이상의 어떤 경험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세요. 40, 50대 이상 분들이 느끼는 그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 안전하게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좀 너무 경쟁 위주로만 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그 나라 보면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자원과 광물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렇게 관계 농업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비닐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왜 비닐하우스가 없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게 이제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놀랬거든요. 선생님, 지금 가보신 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고 아직도 사회주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시장 경제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는데도 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는 그렇지도 않아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이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되게 과열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건축붐이 엄청나고 있어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뭘 보고 뭘 얻으려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여행을 한 사람들, 여행하러 온 사람들한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왜 여기 왔느냐? 뭘 배우고 싶느냐? 네네. 그냥 각자의 목적들이 좀 다 다를 텐데요. 이제 일단은 중앙아시아를 조금 알고 싶어서 그냥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는 정말 가기가 쉽지가 그냥 일단 청정 지역이었어요? 청정 지역이라고 봤어요, 선생님. 청정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게 청정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륙성 기후가 가져다 주는 좀 퍽퍽함이 있거든요. 약간 우리가 공기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모래먼지가 좀 일단 많고 기본적으로 모래먼지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사막성이 대륙성이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어도 그렇지만 산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또 멋지고 공해는 많지 않은데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자본주의가 어지려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고 아직도 때묻지 않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곳들이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키르기즈스탄은 훨씬 더 그러니까 약간 키르기즈스탄을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나라가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순진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네네네네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그 헌법에서 되게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부모에 대한 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법에다가 부모에 대한 효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거기가 오늘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박인희 선생님이 다녀오신 나라의 헌법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비교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워서요. 올려주면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선생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두 번만 좀 질문하고 마칠게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나라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헌법을 알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여행하신 곳이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질문도 거의 안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간, 오늘 강재구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지난번 처음에 한번 이야기하다가 박인희 쌤 중간에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학준 선생님하고 광주의 한윤주 선생님 그리고 홍정인 쌤도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했죠. 예, 그렇게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 마치면 방학에 들어가서 2월에 시작할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희 쌤 오늘 강의하셨는데 수고하셨는데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코로나가 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날씨도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도 영하 7, 8도 보통 14도, 13도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거 참 이상 기온에다가 한파에 코로나에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다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좋은 강의 기대할게요. 선생님 오늘 참 같이 하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한 헌법은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그게 올리세요. 헌법 강의. 단톡방에다가 올리면 될까요? 네. 아니면 제가 이 채팅방 예, 예. 창에다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나 해서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카톡방에. 카톡방에 올려주셔야지. 카톡방에. 그러면 네. 제가 예. 어쨌든 좀 각 중앙아시아의 헌법이랑 중국 헌법까지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안녕히 계세요. 러시아 어디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헌법이랑 5개 나라 보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